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내년 대비한 선택형 민법 부분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김윤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특히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형 강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공부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드린 후에 이제 개별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변호사 시험 이제 5회 합격자이고요. 5기이고 그래서 그 해 붙은 해 이제 메가로이어스에서 멘토 변호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 오게 된 게 이게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선택형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형식으로 선택형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멘토 변호사로서 이제 선택형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2016년부터 하게 됐죠. 1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여전히 이제 멘토 변호사로서 종합반 학생들은 이제 저를 보실 기회가 많을 텐데 여전히 멘토 변호사로서 선택형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 강의 말고도 이제 제가 만든 자료에 의해서 스터디 강의로서 진행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종합반 학생들이 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선택형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갖고 한 2번 정도 학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1년에 한 3번씩 계속 이제 선택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선택형 그 강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다른 변호사님보다 더 많은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PTC의 민사법 전담 변호사가 되면서 PTC 과정에 있어서 이제 3월달 발표 전까지는 3월, 4월 달에는 이제 선택형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기록형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시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고 이제 2차 경험도 몇 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시 때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 때도 그렇고 선택형은 성적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형에 있어서는 뭐 제가 정리한 방식이라든지 선택형 풀이 방식 이런 것들은 좀 더 노하고 있고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제가 이제 2시험을 다 겪어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도 최근에 가장 이제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재 관련해서 지금 그 윤회 출판사에서 하는 낸 이 문제를 갖고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재 가지고는 스터디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내 교재 갖고는 지금 올해 이걸로 처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교재와 관련해서 강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그 붙었던 이제 해외 발표 전에 이 이내 출판사에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좀 해서 이 해설 특히 이제 민법의 그 팀장으로서 이거를 수정을 한번 쭉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다시 보고는 있지만 그 전에 그 과정 작업할 때는 제가 이제 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해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잘 알고 있는 교재에서 이 교재를 일단 선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좀 많죠. 분량이 많고 지금 회차가 오늘 그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13회로 돼 있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5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차 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그 선택형 공부 방법 말씀드리면서 강의 진행 방식도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선택형을 잘 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이기도 하고
뭐 예전에 이제 뭐 사실 경험이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서들을 다 갖고 있고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집을 많이 푼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많이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본서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은 많이 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고 기출 문제는 어떤 유형 같은 걸 익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지 강약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갖다가 이제 그 기본서에 나온 지문을 OX 형식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제가 이제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본서를 봤기 때문에 남들 뭐 한 3회독 할 때 저는 뭐 1회독 겨우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택형을 같이 공부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어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뭐 사시도 그렇고 변시도 다 풀어보진 않았는데도 그 선택형이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형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로스쿨 들어오면서 사실랑 다르게 3년 안에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학생들이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처럼 이제 오랜 기간 또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은 이제 기출문제 자체를 이제 많이 풀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실력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변시 들어오면서는 학생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본서가 지금 없고 기본서를 만들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기출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서 적어도 이제 그런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들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도록 정답률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자기가 보는 기본서를 계속 보고 싶고 그거 위주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일단 그걸 공부를 하되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서 탄탄히 공부하면 사실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변시 문제 지금 2권이잖아요. 그래서 얇은 이 교재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있는 일단 변시 문제 정도 풀고 기본서를 보면 사실 그래도 우리가 선택형은 사례 기록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만 맞아도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례 기록 위주로 하고 싶으면 선택형에서 이제 평균 이상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라고 하게 되면 이 기출 문제 그리고 자기 본 기본서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제가 지금 이 두꺼운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런 보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기출 문제는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거의 풀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본서 위주로 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본서로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 기출만 순수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는 것들만 이제 수업 끝나고 잠깐 정리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무리해서 푸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진도표 이거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진도표 보시면 이 그 변시 페이지는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모의고사 페이지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이러거든요. 근데 기본서 보고 이 모의고사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기본서를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변시 풀면서 문제화 되는 걸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OX 테스트가 있죠. OX 테스트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낼 거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다 못 풀어드리지만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의고사에 나왔고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력하게 변시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혹은 또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혼자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OX 테스트에서 그 전날 범위에서 내되 그걸 이제 OX 테스트 문제로 익히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일부터 OX 테스트가 이제 전날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일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초반에 그 OX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조금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조금 같이 풀어나가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기본서를 뭐 없거나 아니면 기본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기본서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발췌독 같은 걸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은 분들은 변시는 이제 저랑 같이 풀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를 혼자 복습으로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변시 문제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그 정도 하루 정도 계속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분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OX 테스트로 이제 자기가 공부한 범위 안에서 잘 소화했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 OX 테스트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는 변식 기출 문제 위주로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표 보시면 일단 13회 있고 1, 2회는 이제 민법 총칙이죠. 그 다음에 3회부터 6회까지는 물권법이고 7회부터 12회까지는 채권법이고 13회가 이제 가족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내 책으로는 일단은 어쨌든 처음 하기 때문에 진도가 이제 일단은 대략 비슷한 양으로 나눴는데 조금씩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진도가 미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족법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강을 하든지 하고 13회 이제 재산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조를 하시고, 다만 이제 제 진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정해준 진도에 따라서 예습과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과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이 없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간단히 이 선택형 어떻게 이제 정리하냐 이런 거를 멘토 변호사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했던 방법은 보통 이제 저는 강의를 많이 듣진 않아가지고 제가 뭐 OX 집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을 조금 풀 때는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봤기 때문에 기본서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방금 이제 기본서를 봤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 지문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단계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색깔로 저는 이제 표시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처음 민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제가 아는 지문들은, 지금 현재 아는 지문들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지금 처음에 정리하실 때, 그래서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지문들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주로 강의를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문들은 그냥 읽고 그냥 본인이 풀면서 이제 OX 표시만 조금 해서 답 확인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색깔인 펜으로는 안 하고 이제 풀면서 그냥 연필로 이제 OX 이렇게 풀고 나서 그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안 봐요. 아예 이제 전 체크를 안 해놓으면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체크를 해놓은 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있고, 저는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뒤쳐진 게 있어요. 지문에. 파란색은 어떤 거냐면 제가 틀렸어요. 근데 틀렸는데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지문인데
어쨌든 틀렸다.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틀린 지문, 이런 것들은 파란색. 예. 이제 맞췄어요. 예. 맞긴 맞았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해서 맞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뭔가 찝찝해서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그런 경우 이제 맞았지만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일단은 좀 해요. 근데 빨간색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좀 오래된 판례면 자주 나오는 파트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판례이지만 이제 뭐 기본 강의든 이제 뭐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든 좀 강조하는 그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틀렸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엔드예요. 예. 중요하고 자기가 이제 틀리기까지 한 거. 예. 요거는 시험 직전까지 이제 대부분 가져가야 되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시 공부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선택형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적어도 이거 두 지문 이게 굉장히 근데 양이 많거든요, 이쪽이. 네. 그래서 이걸 다 보려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회독수를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 일정을 쫓아가다 보면 그걸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에 부분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진도가 밀려가지고 뒤에 부분을 아예 통으로 못 보게 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요것만 빨간색 부분만 빠르게 보고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볼 때는 파란색 부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 해당하는 그 강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부분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아무리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지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두 번째 볼 때는 요 두 지문들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것도 나중에 회독수가 되면 특히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보면 그다음부터 또 안 봐도 되는 지문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색깔은 표시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이제 삭제를 시키면 돼요. 이제 안 보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렇게 해서 뭐 간혹 이제 빨간색도 이제 그런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 필요한 지문들 끝까지 이제 가져가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지문들을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줄여 나가야지 나중에 그 뭐 11월 12월 달에 하루에 그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어서 일단은 지금 공부하면서 조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가죠. 오늘은 이제 신체나 의사표시까지 하고 내일 이제 총칙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리랑부터 이제 소멸시효를 이제 내일 나가서 이게 만에 일단 민총을 끝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펴시죠. 그리고 이제 조문 같은 거 가끔씩 볼 일이 있으니까 수업하면서 법전 늘 지참하시고요. 자, 문제 1번 보죠. A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지연 등기를 격려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오지선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지선다도 그냥 지문 하나하나 OX로 제가 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용만 보고 옳지 않은 걸 구하는지 옳은 걸 구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지문에서 그냥 개별 지문을 하나하나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갑은 그 전에 소유자였던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소유권 취득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청구 원인은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한번 읽고 대부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우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문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이제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어떤 권리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신의 측을 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거고,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못하기 위해서 이제 최후적으로 갖고 오는 게 신의칙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신의칙 적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서 어떤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걸 쉽게 이제 인정하면 안 돼요. 좀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갑의 입장에서는 이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이런 물권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취득하고 자기는 이제 그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청구권을 이게 이제 불법 점유 상태이고, 그러면 물권청구를 행사하려는 생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3번, 갑의 권리 행사의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죠. 그 실효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옆에 이제 3번 해설 보시죠. 제가 이제 해설 부분을 보는 거는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조금 원하는 문장들이 이제 있을 때만 해설을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안 보셔도 이제 무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해설이 워낙 이제 좀 자세하고 긴 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보는 부분만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실효 원칙이라는 게 권리자가 그 사람이 장기간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정,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권리자가 행사하는 거에서 고려하면 오히려 안 되는 사정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상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권리 행사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4번,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이제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법원의 입장은 주관적 요소도 필요하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외적으로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판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대법원 입장은 주관적 요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옆에 4번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체크해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그 4번에서 마지막 이제 두 줄 보시면 권리 행사가 상대방의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나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를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지문도.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인 각각의 요건들은 서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인데, 보통 이제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행위 사정 이런 에서 추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런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5번 지문 보시죠.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갑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쉬운 지문이라서 자주 나오지만 쉬운 지문이라서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지우셔도 되죠. 그래서 신일지 권리 남용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직권 판단 가능하다. 강행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자연인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문제 2번에 기억과 니은 이 두 가지 지문 되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 지문을 되게 헷갈리게 많이 내기 때문에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건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기억.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하라고였다면 법정 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고 우리가 이제 밑에 MJ 포인트에 있는 그 지문으로 조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일단 미성년자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의 동의를 요하죠. 근데 이제 예외가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그 예외로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이제 처분 행위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 이제 그 처분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처분 허락한 재산 혹은 이제 앞에 이제 동의 있는 경우 또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이 지문과 관련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그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기억 지문에 법정 대리인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스스로 유효한 대리를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조와 관련된 건데 그렇고 반면에 니은 지문에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영업 종류 특정해가지고 영업 허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그 범위 안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스스로 대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문과 관련해서는 기억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니은 지문이 이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밑에 MJ 포인트에서 아까 봤듯이 처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밑에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권 소멸된다. 요 두 지문을 6조와 8조 관련해서 비교해서 이거는 이 변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엄청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참고적으로 밑에 해설에서도 조금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문 구조가 좀 달라요. 옆에 보시면 이제 6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근데 8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이제 미성년자도 성년자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 자체를 그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구 차이 때문에 대리권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 구조의 차이에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디귿 지문 보시죠. 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 어디가 틀렸냐면 성년 후견인은 그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D번 해설에 있는 930조 보시죠. 미성년 후견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조금 있어서 그거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항에서 미성년 후견인 이거 1인만 1인이라는 거. 그래서 옆에 이제 2항에 있는 거죠.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과 모두 사를 고려하여 여러 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이제 사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인도 성년 후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도 그 성년 후견이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 후견인은 법인 안 돼요. 법인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판이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은 왜 이제 법인을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넣자라고 하는 견해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지문 오시죠.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친권자와 미성년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해서 요건 똑같이 이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틀린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후견 감독인 선임된 때에도 요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그 해설의 리을의 주문 조금 보시면 단서 있죠. 949조의 3에 보시면 다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 대리인 선임 청구할 필요 없이 이제 후견 감독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음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되게 어려운 질문, 틀린 지문인데 이거 틀린 지문으로 찾기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미음의 해설 부분 보시죠. 이게 이제 그 17조에 일단 보시면 1항과 2항의 그 주어를 조금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1항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이제 사수를 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그런 이제 제재를 두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한 게 1항인 거고, 2항을 보시죠. 2항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나 이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만 추가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은 이제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항과 2항의 이제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으로 다시 오시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라고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믿게 한 경우에도 이제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만 되죠.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있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이제 이게 합쳐가지고 좀 제한 능력자니까 1항은 얘네들이 다 각각의 자기가 완전한 능력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권을 배제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2항에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 빠지냐면, 그건 위에 이제 보시면 10조 1항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이제 법률행위를 얘네들이 할 수가 있는데, 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행위 능력이 대부분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그 가정법원이 이제
그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안에서 동의를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설사 그런 동의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취소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다른 구조예요. 그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얘가 자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 제한 능력자인 걸 인식 못한 상대방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항에 따라서 얘네들 전부 다 능력자를 믿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 보호가 되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제한 능력자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동의를 얻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믿은 상대방을 똑같이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2항에.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가 피성년 후견이라는 걸 인식하고 걔가 후견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되면 걔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걔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미음에선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2항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니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죠. 3번 범죄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과 관련해서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이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세 군데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이제 상대방 보호와 관련된 이제 최고권의 내용이죠. 근데 최고권의 내용은 이 최고권이라는 거는 그 미성년자의 이 관련돼 있는 제한 능력자 이 조문 말고도 다른 관련해가지고 최고권이 종종 나와요. 그런 최고권과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놓으셔야지만 이제 선택형에서 안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최고 기간 관련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다른 보통 일반적인 최고권에서는 이렇게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보통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는 1개월 이상이 기간이라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일단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최고한 경우에서는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도달주의 원칙인데 어떤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그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발송주의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최고권과 관련해서 그냥 제가 공부할 때는 약간 민총에 있는 그런 최고권은 이렇게 발송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도달주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확인했었었는데 그래서 발송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 관련된 세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이 경우 아무런 그 확답이 없을 때 그랬을 땐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간주 되는 부분이 이제 효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인 거절 효과가 주는 게 많아요. 이제 그 차이점은 있긴 한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이게 이제 15조와 관련된 건데 효과 부분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15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조문 능력자가 된 후에 최고하는 경우 이게 이제 1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얘가 이제 능력자가 되어서 얘한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다음에 2항은 이제 그냥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 이제 최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효과 이제 발송하지 않았을 때 효과 관련해서는 추인 간주가 되죠.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근데 사망에 어떤 이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만 이제 예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거절
거절한 것으로 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추인 거절. 그러니까 취소한 것으로.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서 일단 효과는 15조 관련해서는 네, 이건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단 추인 간주 원칙적으로 이렇게 추인 간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예. 요건 이제 얘네들 의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 특별히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 그거를 못 거쳤다 봐가지고 이제 취소한 것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제한 능력자의 이제 취급권과 관련된 거고 이거랑 지금 제가 말한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무권대리에서도 예. 무권대리에서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권 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게 131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자주 제가 비교하는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수익자에게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최고권이 있죠. 예. 그게 조문으로는 540조. 예. 이제 요런 거랑 이제 아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131조 지금 한번 조금 볼까요? 네, 131조 보시면 지금 이 조문이랑 비교하시면 대리권 얻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으로 돼 있죠. 네, 이것도 상당한 기간으로 있고 이것도 상당한 기간으로 돼 있어요. 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봤다. 네. 그래서 상당한 이게 이제 대비를 이제 잘 되는 경우인데 아까 이거는 여기 이제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발송주의는 적용돼요. 이거 왜냐면 이것도 촉칙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발송주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죠. 이제 추인 거절 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요거는 이따 이제 확인했지만 똑같이 상당 기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540조도 그냥 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놓지 않으면 효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가지고 540조 보시면 최고권 관련해서 채무자는 상당한 그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익의 이제 수령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라고 했죠.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 요거는 민총 바깥에 있는 거니까 지금 도달주의 그렇게 돼 있고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효과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3개 정도가 조금 구별하시면 선택형으로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효과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온 이제 효과 부분인데 왜 차이가 있냐면 이건 이 행위를 한 애가 얘고 그 효과를 받는 애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런 얘기 없으면 얘가 이제 잘못한 애니까 얘한테 이제 불리하게 추인을 간지시켜주는 건데 뭐 무권대리나 제3자를 위한 수익자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행위한 자가 따로 있고 그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얘가 이렇게 간주되는 효과는 이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서 1번은 정리하시면 되고 맞는 지문은 맞지만 이런 부분을 바꿔서 내면 충분히 틀린 지문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자, 2번. 제한 능력자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하 두 번째 질문처럼 철회 거절권이 있어요. 네. 철회권과 여기서 거절권이잖아요. 거절권 용어 차이는 계약일 때는 상대방 이제 철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요거 이제 단독행위, 그 제한 능력자 행위가 단독행위일 때 상대방 쪽에서 하는 걸 이제 거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가 이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회권은 인정이 되는 건, 상대방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의인 경우만 되고요. 거절권은 선악 상관없이 인정이 돼요. 이게 또 왜 차이가 있냐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애초에 계약을 안 맺어도 되거든요. 그 위험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한 능력자 거래요. 그럼 내가 먼저 그 계약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철회권을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선인 경우만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단독행위는 이렇게 계약처럼 내가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선악불문하고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라서, 요 차이가 있어서 이제 아직 뭐 거절권에 대해서는 변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공부하실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시고, 궁극적으로 어쨌든 철회권은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이제 법률 행위가 취소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이제 무효가 되고, 그러면은 부당이득 관계가 이제 발생하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748조에서는 우리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악에 따라서 뭐 선이면 현존, 이렇게 뭐 악이면 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범위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특징으로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도록 해서 제한 능력자를 조금 더 반환 범위에서도 보호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이하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이 행한 법률행위에 일상생활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취소권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정리하시고. 5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계약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 이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취소돼서 무효가 되고 나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이고요. 요거 이제 해제랑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해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제도 원래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래는 그런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논리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 때문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제 취소와 같이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취소와 해제가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런 규정 차이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것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취소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서 해설에서
네, 그럼 4번 문제 보시면 기억.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리는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취소권의 배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서 사술이라고 하는 건 판례 입장에 따라 적극적 사술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뿐으로 그냥 자기 성년자 말한 거, 그것만으로 이제 적극적 사술은 아니다라고 봐서, 단순히 그냥 성년자 말만 그렇겠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그냥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이 경우에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죠. 특정 영업에 관해서 허락을 받았을 때 법정 대리권을 소멸한다. 왜냐하면 그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뒷부분 보시면 여기까지 맞는데, 법정 대리는 그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는 그가 특정 영업에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허락을 취소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려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에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판례는 형식적 판단설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하설 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따져주지 않은 견해도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 판단설이고, 그래서 옆에 이제 MGI 포인트에서 비교해서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친권자 이해상반 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친권자가 자기가 이제 금전 차용하면서 미성년자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 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친권자의 채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형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 친권자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상반 행위가 되죠. 그렇지만 자기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의 채무, 여기서는 지금 자기 오빠의 채무 이런 것도 있고, 뭐 설사 친권자가 경영하는 어떤 법인의 채무 이런 것도, 법인은 원래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3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기 채무가 아닌 그런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설사 이제 미성년자한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이해상반 행위를 보지 않아요. 판례 입장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리을 공동 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 재산 분할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친권자도 공동 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에 지금 관련돼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대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미성년이 이제 여러 명이라고 하게 되면 미성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밑에 MGI 포인트에서도 친권자 자 하나 있을 때 이때는 자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밑에 만약에 친권에 따르는 두 명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동 상속인으로 지금 친권자가 지금 리을 지문에 들어가 있지만, 얘가 만약 공동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표적으로 이제 이게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수인의 자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1인에 대해서 자기가 대리를 할 수 있고, 다만 자들 사이에도 이해상반이 생기기 때문에 자 1인의 특별 대리인은 선임은 해야 되고요. 지금 리을 지문은 수인의 자 사이 그리고 자기 친권자도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각자마다 모두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이 MGI 포인트에 있는 부분 이걸로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디귿과 관련해서 조금 디귿에 있는 해설을 추가적으로 조금 보시면 디귿에 있는 판례에서 첫 번째 이제 판결 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봤던 지문이고 판결 요지 2번도 추가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요런 사안, 자기 오빠 사업을 위해서 미성년 소유의 부동산을 제3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안에서 이게 친권 남용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상대방 제3자도 이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바로 친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친권 남용도 부정을 했어요. 네. 그렇고 이제 뭐 보통 이게 이제 무건대리, 이게 이해상반행위도 이제 무건대리 일종이 되거든요. 예. 그 이해상반행위 관련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효과 관련해서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리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이제, 협의 이제 무건 대리인지 만약에 협의 무건 대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별도의 이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무효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협의 무건 대리인지 판단했을 때 그 무건 대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 유권 대리이거나 아니면 표현 대리가 되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무건 대리이긴 하지만 지금 협의의 무건 대리, 표현 대리 이제 제외한 무건 대리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요런 경우, 만약에 요런 경우가 되면 판례는 이제 두 번째로 보통 검토하는 게 요거는 이제 대리권 남용인지 요거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학살된 이건 반대하는데 이것도 무건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이란 개념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고 의도만 이제 자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건데, 표현 대리는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는데 왜 적용하냐 이런 거 비판이 있어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어쨌든 표현 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래서 계약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에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리권 남용을 검토를 해줘요. 근데 어쨌든 순서는 이건 사례 쓸 때 여러분들 이제 논리 과정을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상반행위, 그것도 이제, 이거 같은 관점에서 협의의 무건대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관련해서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준 거예요. 판결요지 1번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그런데 이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협의 무건대리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해상반행위 아니었다. 그럼 이해상반행위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권 남용, 친권에서 이제 친권 남용 이게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친권 남용도 아니다라고 한 거, 이 사안에서는. 근데 친권 남용 이게 뭐 대리권 남용 똑같아요. 근데 이게 친권 남용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 친권 남용이 되면 여기에 친권 상실 사유가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친권 남용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어쨌든 구조는 그래서 이제 판결 요지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 5번 볼까요? 5번에서 3번 지문 먼저 보시죠. 이거 관련해서 5번에서 3번 지문 먼저 관련해서 보시면, 자, 3번에 공동상속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경우 그 친권자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수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수인의 자기도 이제 공동상속인이고 수인의 미성년자가 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는 그 각자에 대해서 아까 연이어서 보면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되는데 특별대리인 각각 이렇게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협의 무건 대리와 효과 관련해서는 유동적 무효죠.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죠.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고, 마찬가지예요. 이해상반행위 효과 관련해서도 추인이 없는 한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이고, 다만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전원, 공소선 수인 각각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또 4번도 비교해서 보시면 4번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을이 자신의 유용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걸 보시면 요것도 일단은 이해상반 행위인지 언뜻 보시면 거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식적 판단설에 의하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죠.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리권 남용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에 해설 쪽 오시면 해설에 이제 줄쳐져 있는 부분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경우 이해상반 행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대리인이야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 제3자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이해상반 행위는 아니어서 그 대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의도가 지금 불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해상반 행위로 아니고 이제 대리권 남용으로는 제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판례입자인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죠. 따라서 그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친권자가 행위한 것도 똑같이 대리권 남용이 적용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용어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계약관계의 효력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렇게 쓴 거고, 요 앞에 사안은 똑같이 이제 대리권 남용과 문제됐는데 민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친권 상실 사유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한 친권 남용으로서 문제가 돼서 용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해상반 행위인지 살해했을 때 이해상반 행위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형식적 판단에서 이해상반 행위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살해에서 이렇게 주관적 목적이라든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대리권 남용도 쓰셔야 돼요. 살해했을 때 그런 거 많이 누락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5번에서 다른 지문 마저 보고 이따 좀 쉬죠. 자 5번에서 차례로 그러면 1번 지문부터 나머지 지문 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병과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병이 지급한 이후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게 이제 지급을 해줬고요. 갑이 병과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일단 첫 번째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게 신의칙이 위배되는지,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고요. 왜냐면 이제 미성년자 옆에 해설에도 있지만 판례 보시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 대리의 동의를 요하는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서 반해서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하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취소 못하게 하면 강행 규정으로서 지키고자 한 그 취지가 몰각된다. 그런 이유로 일단은 신의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고, 이 경우 다시 질문으로 와서 이 경우 갑이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뒷부분에 이제 더 이상 물품을 소비하면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이 틀려서 이건 틀린 지문이네요. 요건 이제 미성년자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이고 사례로도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미성년자가 갑이고
그리고 지금 법정 대리인이 을.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일단 거래를 한 게 병이제 신용 카드 회사이고, 그 다음에 정의 가맹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사실 3명 관계 있어요. 얘는 이제 가맹 계약과 관련해서 가맹점 계약, 얘네들 별도의 계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계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품 구입하는 그런 매매 계약 뭐 이런 게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얘가 지금 취소한 거는 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 관련 요걸 취소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물품을 가져가고, 반대로 얘가 원래는 대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게 대신 주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얘가 얻은 이익은 이 지금 물품 받은 게 부당이득이 아니고 대금 지급 의무를 얘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얘는 안 줘도 되는, 이게 이익인 거죠. 이게 이익인 거고, 예. 이게 물품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려면 이거 자체가 이제 취소가 돼서 물품 자체가 건너받는 게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계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부당이득은 대금 지불을 면한 게, 이게 얘는 이 이득이 생겼고, 얘가 지금 손해 대금을 지급해가지고 이게 손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물품 주고 돈 받았으니까 얘는 더 이상 손해가 안 나고, 얘가 얘한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거고, 그 대상은 이 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판례이죠. 그래서 설사 이 물품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현존이익의 대상이 아니고 요게 이제 현존이익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옆에 이제 판례에 되게 중요한 부분 보시면 판결유지 2번에서 일단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 주처자는 보시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매매 계약, 요거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 문항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과는 별개로 이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 요거에 또 별도의 원인으로서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이 얻은 이익, 그거는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금전상의 이득이에요. 금전상의 이득은 끝에 보시면 현존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그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현존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없다는 부분이 미성년자 측에서 얘네들과 증명해야 되는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이제 이게 금전상의 그런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지금 현존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게 큰 차이가 있죠. 소송상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 당연히 미성년 쪽에서는 요거라고 주장을 했겠죠.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이거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요 뒷부분에 이 매매대금 지금 채무가 이익이고 그게 금전상 이득으로서 추정된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조쳐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갑의 채권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이 경로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 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해상반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증여와 관련해서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익을 받는 자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해상반이죠. 그러면 이해상반에 해당되고, 그러면 특별 대리인 선임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죠. 등기의 추정력 관련해서는 절차에 관련해서도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대리인 선임이 있던 것으로 이 경우에는 추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명 책임 관련해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3번도 받고 4번도 받고. 자, 5번.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갑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갑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요거 이제 맞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사점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5번에 있는 판례 체크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해석이 조문상으로 보면 766조 1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자면 수요로 인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정만으로 해석이 약간 조금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이 조문을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를 미성년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앞에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닌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니까 그때는 뒤에 부분 포인트,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그래서 대법원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앞에 피해자는 이제 미성년자 이런 경우 아닌 경우로 의미하고, 그 법정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그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거. 이게 이제 미성년자에 더 이제 유리한 해석이 되죠. 이게 왜냐면 이 사안에서는 이게 미성년자 가늠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몰랐어요. 몰랐으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 나중에 성년 될 때까지는 법정 대리인 그 사이에 몰랐다라고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미성년 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법정 대리인의 이제 대리권 소멸이 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니까 이 피해자가 그 성년이 된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인 당시에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알았거나 이제 그러면 볼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법인 진행하겠습니다.